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로 보는 세계경제 하보세의 김범도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지성 KDI 대학원의 이진수 교수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인재 한국은행의 홍원석 국장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코로나로 지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작곡가 연웅준 감독이 함께합니다. 노튼 앨범, 힐링 앨범이 아주 요즘 지성 팬들 위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감자돌이송으로 어린이들에게 꿈을 줬다면 이번에는 어른들에게 위로를 주는 연웅준 감독입니다. 그리고 MBC 최고의 기술 감독이면서 동시에 자유로운 영혼의 아티스트, 또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자유로워지는 우리 눈웃음이 아름다운 한승열 감독이 오늘도 함께합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세계 경제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지만 너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과 이렇게 매일 같이 공부하고 회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왠지 세계 경제도 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4대 신문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잡지 외에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리고 포린 어페어즈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세계 경제나 세계 외교 또 그리고 정치의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는 저희들이 달려가고 찾아가고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부하다 죽는 게 소원입니다. 바이든이 사실 처음에 취임할 때만 해도 우리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 얼마나 정말 대단했습니까, 그죠? 네, 뭐 정치를 워낙 잘하셨고 그리고 이제 환영 인사로 국회의사당도 난입해 주시고 지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뭐 프랭클린 루스벨트나 링컨이 온다고 해도 저렇게 분열된 미국 또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뭐 감염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 염려에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경기 부양 법안을 일단 통과시켰고 100일 안에 그리고 인프라 법안 또 그리고 패밀리 법안을 추가로 계속 내면서 일단 미국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향을 잡은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으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이든의 100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 기사는 뭐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준비해봤습니다. 바이든의 100일,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미국 경제 구조를 개조할 수 있을까? 파이낸셜 타임스, 제임스 폴리티, 2021년 4월 27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간접 자본 재구축과 경제 개조를 위한 2조 달러 세부 계획을 발표하다. 뉴욕 타임스 기사, 짐 탱커슬리, 2021년 3월 31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근로자와 학생, 가족을 위한 1.8조 달러 세부 계획을 발표하다. 짐 탱커슬리 그리고 나나 골드스타인 2021년 4월 28일자 기사입니다. 그리고 미중 경쟁이 시장 경제 후퇴를 야기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기드온 라크맨 2021년 5월 10일자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올해 1월 20일 취임해서 4월 29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에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될 세 가지 법안. 그래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뭐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또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1.9조 달러 경제 부양 법안 그리고 구조 법안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구축 그리고 노약자 지원을 위한 2.3조 달러 지출 계획 인프라 법안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법안이라고 해서 잡스 법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과 아동 돌봄 그리고 가정 지원을 위한 1.8조 달러 지출 계획 패밀리 법안 이렇게 세 개 법안 대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향후에 추진할 정책을 이제
100일 동안에 이렇게 내어놨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서 벗어나기 위한 지출 계획 1.9조 달러 계획은 이미 이제 미 의회를 통과해서 3월 11일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에 있고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개인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계에 대해서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실업수당을 올해 9월까지 연방정부에서 그 300불, 매주 300불을 추가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동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11년에 3,600달러까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미국 그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해서 3,500달러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위기로부터 경제 회복을 촉진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어떤 단기적인 그런 정책을 이제 추진을 했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러면은 미국 경제 및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법안이 바로 그 사회 간접 자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출 계획이 되겠고요. 세 번째가 교육 및 가정 지원을 중심으로 한 패밀리 지출 법안 1.8조 달러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 내용으로 보면 뭐 다 좋은 내용이에요. 어느 거 하나 뭐 나쁜 내용이 없지만 이렇게 뭐 되면 참 좋겠지만 뭐 법안 통과에도 벌써 이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집행을 했을 때 그 세금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또 세금 들어간 만큼 또 그런 효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또 21세기 세계 경제 이렇게 흐름이 바뀔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 간접 자본과 이제 가족 기출 계획이 또 이제 뭐 이제 경기 부양 법안은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게 떠올랐는데 사회 간접 자본을 위해서 이제 뭐 재생에너지 포함해서 이제 향후 8년간 2.3조 달러를 이제 지출할 계획인데 그래서 이제 재원 마련을 해서 법인세를 뭐 21%에서 28%로 인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바이든의 그 최고 법인세율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율을 기존 10.5%에서 21%로 인상하는 이런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 15년 동안 이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큰 플랜인데요. 방금 얘기했듯이 인프라 법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 있는데, 인프라 법안의 가장 큰 그 주요 핵심 사항을 보면은 네 가지입니다. 교통, 그다음에 건물 및 사유 기반 서비스, 그다음에 일자리의 혁신, 재택 불법이 있습니다. 네. 교통 분야에서는 주로 눈에 띄는 게 이제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현대화인데 이제 미국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서도 상당히 예상과는 달리 그 도로 사정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워낙 땅이 넓고 말이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는 것 같고 전기 충전소 신설과 전기차 사용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가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네. 건물 및 사유기반 서비스에서는 주로 눈에 띄는 것이 적절한 가격에 주택 제공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빠른 속도의 브로드밴드를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전기 배전망 현대화 및 클린 에너지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 사항이네요. 일자리 혁신에서는 국내 제조업 육성 및 지원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 구조를 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는 체제로 좀 바꿔나가겠다는데 역정을 두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뭐 빅테크나 다국적 기업은 잘 나가지만 뭐 이제 제조업은 좀 상대적으로 좀 열세니까 말이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아울러서 바이든 행정부가 교육과 아동 그리고 가정 지원 등을 위해서 향후 1.8조 달러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위 소득 1%에 대해서 소득세를 현재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네. 연봉 기준으로 100만 불 이상의 그 자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율을 현재 20%에서 39.6%로 인상하는 조치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네. 이런 뭐 그 조치를 통해서 뭐 이제 패밀리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세 가지 부분인데 교육
부분에서는 이제 무상 유치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겠다. 그다음에 무상으로 2년제 지역 대학, 즉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데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을 좀 확대 나가겠다. 그다음에 아동 및 가정 지원에서는 아동 돌봄 지원, 그다음에 유급 가족 휴가 및 병가를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아동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뭐 교육이나 아동 지원이 돼야 분명히 그 저소득층 가정이 이제 뭐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뭐 이거 자체는 뭐 굉장히 그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법안인 것 같은데 결국은 재원 마련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과 또 그 계층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과의 그 협상 합의가 뭐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이제 1.9조 달러 지출 법안에 비해서 좀 논란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여기 대해서 좀 그 지출 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컨대 그 뭐 사회 간접 자본에 직접 해당되는 뭐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돌봄이라든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통상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든가 또 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는 우려하고 이제 연결이 될 텐데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너무 지출 규모가 큰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대부분의 재원 조달을 세금 인상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공화당 의원들은 뭐 아주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이 조세 재원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이러한 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원이 이제 50명이 민주당원이고 50명이 공화당원으로서 1.9조 달러 그 지출 법안일 때도 공화당 의원들이 한 명도 찬성을 안 하고 민주당 의원으로만 통과가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과연 향후에 어떻게 이게 이제 진행이 될지, 물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오랫동안 상원 의원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부통령도 하신 분이라 이 의회나 어떤 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김범도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이제 통과가 된 이후에도 과연 이것이 의도된 대로 잘 이행이 되고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이제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공화당 지지자들도 사실은 뭐 다 상위 1%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또 이 법안에 지지하고 있고 또 그리고 100일 이내에 그 발의한 법안이나 핵심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또 미국에서 좀 미국 전통이 좀 그걸 좀 도와주는 뭐 그런 초당적인 협력의 전통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는 워낙 뭐 일방주의였고 그래서 좀 차이점을 보이는가 했습니다만은 여기도 뭐 미국도 이제 뭐 자기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특히 반도체 얘기도 나왔고 또 연방 정부 물자 구매에 있어서 자국 내 걸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압력을 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이제 보호주의적인 그런 뭐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정책으로 얘기를 하는 게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자리라는 것이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국 내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미국 행정부에서 그 물자 조달을 할 때 미국산을 구입해라 이러한 조치를 이제 2월 달에 그 이미 행정 조치를 시행한 바가 있고요. 또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을 배경으로 해서 전략적인 산업 뭐 반도체 같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 의존하는 거에서 그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미국 내에 이제 그 산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사실 이게 그 글로벌 그 서플라이 체인하고 연결이 될 텐데,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그 이유로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이고,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걸 갖다가 그 이제 수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정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향후에 좀 아주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아주 주의 깊게 앞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이든 어찌됐건 이제 미국 내 중산층을 더 강화하겠다, 더 많이 만들겠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이해관계와도 충돌할 지점이 보여서 그럴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홍원석 국장 뭐 이렇게 그 특히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세금 문제 뭐 그리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저항이 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국의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발표했죠. 그 닐 브래들리라는 분이 계신데 대표하시는 분이 이분은 이제 기업에 대한 증세는 상당히 좀 위험하게 좀 오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회복을 좀 더디게 하고, 특히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좀 떨어뜨릴 소지가 많다라고 아예 비판적인 어조로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상공회의소는 뭐 이제 워낙 친기업적인 항상 입장을 발표하니까 그리고 말이죠. 네. 이게 정부 지출이 향후 이제 8년 동안 진행된다고 지금 돼 있는데 기업의 증세는 이게 8년에 딱 맞춰서 한꺼번에 증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5년 정도에 걸쳐서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진행되게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이 재정 지출 계획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적자를 그 누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리스크가 있다. 집행은 이제 8년 동안 하는데 이제 돈 걷는 건 15년 동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7년의 격차가 나는데 예. 그때 이제 부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도 부채 리스크에 일단은 좀 노출될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합계해 보면 6조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정 지출 규모가.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그 원칙 없이 만약에 집행된다 그러면은 인플레 기대 심리가 굉장히 과도하게 그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높아지게 되면은 그 시장 금리도 덩달아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은 또 여타 금융 자산,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채권, 또 통화까지 및 달러화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될 공산이 지금 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회복서 빨라지면 아무래도 그 상승 압력도 커질 텐데 네. 그 수준도 중요하지만서도 국채 금리 상승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특히 회사채, 그러니까 기업의 신용도에 기반해서 발행된 회사채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기업들의 그 실적이나 신용 리스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부분이고, 물론 뭐 미국의 중앙은행 그 페드에서는 인플레 기대 상승에 따라서 뭐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그 경기 회복에 굉장한 걸림돌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뭐 파월 의장뿐만 아니고 주요 연준 의사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6조 달러 되는 재정 지출 규모가 2008년도 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한 뭐 5배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자체가.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파월 의장이 사실 취임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장 우려가 됐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응해서 4번이나 연속해서 금리를 그 인상을 한 만큼 아주 공격적인 긴축 모드를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는 그게 좀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평가가 지금 많죠.
긴축한 만큼 그리고 뭐 시장이 그게 반응하지 맞습니다. 않았죠. 그게 이제 2017년, 18년도의 얘기인데 그때 우려했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현재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상당한 우리가 레슨을 받을 수 있는데 경제 여건의 변화를 이게 짚어내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옛날처럼 뭐 그 컨벤셔널하게 전통적인 시장의 흐름이 아니고 뭐 다른 그 시장의 레이짐 정도가 바뀌는 그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평가도 있어서 그 페드의 스탠스와 달리 금융시장 금리나 여러 가지 그 리스크 요인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유의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인플레라든지 금리 뭐 이런 거 회사채 가격 이런 게 예측 불가능하면 사실은 뭐 정책 집행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말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참 그 일단은 법안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장밋빛이지만 집행 과정에 있어서 또 향후 결과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가 올지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프랭클린 루스벨트 20세기 들어서 뭐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었고 복지에서는 뭐 이제 린든 B 존슨 정도 그리고 뭐 80년대 들어서 레이거노믹스 신자유주의 21세기 바이든 이렇게 아마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은데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인프라 법안이라든지 또 패밀리 법안 또 경기 부양 법안이 앞으로 세계 경제 또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이런 흐름이 좋은 흐름으로 온다면은 또 21세기에 또 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도 또 21세기 아테네가 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반대되는 위험도 많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 미국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뭐 성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렇죠. 바이든도 잘 돼야 되고 또 그 와중에 또 그저 옐렌 재무장관도 그죠 잘 돼야 되고 또 파월도 나름 잘 돼야 되고 경제와 사회가 뭐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전 시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같아요. 인플레이션.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그렇죠. 뭐 2월달 이후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잠깐 크게 확대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좀 수그러진 상황이지만서도 잠재적으로는 그 새로운 인플레이션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쪽으로 뭐 들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또 평가도 있고 페드가 물가 상황 판단을 또 잘 못하고 있다라는 또 시각도 상당 부분 있어서 아무튼 경기 과열에 따른 그 오버슈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여튼 뭐 물가 상승은 특히 서민층 그 민생에 직결되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 가져야 되고 말이죠. 네.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봐야지. 바이든의 100일이 앞으로 21세기를 어떻게 바꿀지 뭐 기대 반 또 걱정 반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은 바이든의 100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이든의 100일 앞으로 21세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도 있고 또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만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와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뭐 세심하게 앞으로도 저희 파보세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